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6장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고요. 총 8장 중에 6장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해보면 일단 통화량과 관련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한국은행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장이 주체가 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토의를 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사실은 연방준비제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보세요.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일자 막 써놨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일자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일자가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한국은행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 경제학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이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은행 금리 동결됐냐 인상했냐 영향을 별로 많이 받지 않아요. 왜? 한국은행이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결정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많이 돼 있고요. 시장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미국 증시이듯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나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국 금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시장 자체에도 미국 금리의 인상이나 여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짓는 미국의 제도들, 그리고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들, 그리고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뭐 퀴즈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왜냐면 우리 주식투자자로서 좀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용어들이나 이렇게 나올 때 좀 답답하죠. 사실은 또 요즘 포털 사이트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만 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검색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무슨 용어지? 뭐 이렇게 헷갈려 하거나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일단 앞부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내용에서 결국은 통화량을 결정짓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바로 FRB, 그리고 나아가서 FOMC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6장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 약자잖아요. 그래서 뭐 FED, FRB, FOMC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긴.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연방. 미연방. 왜냐면은 각 주가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된 거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인 개념의 주가 있고 또 그 주들을 연결하는 연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있고 그 밑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내에서 바로 통화정책을 결정짓는데 그 통화정책을 열게 하는 그 모임들이 바로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통화정책 또는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미국의 어떤 날 뉴스를 딱 뭐 한경화호를 틀거나 또는 뭐 공중파 뉴스를 틀었는데 FOMC에서 무슨 의장이 뭐 어쩌고 매파가 비둘기파가 해서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이런 약자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사실 매파 비둘기파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는데 결론이 뭐야? 금리 인상했어? 금리 인상 안 했어? 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런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또 어떤 것들이나 뭐 어떤 단어 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단어 안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금리 동결이 됐을 때요. 금리 동결이 됐는데 어떤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으면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얘 마음속엔 이 단어를 낸 게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앞으로 다음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이 늘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일자를 보시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07년까지는 여기였어요. 여기 2007년 8월까지는 요 금리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금리를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뜨렸어요. 얼마까지? 바로 0.25%까지. 언제까지? 2008년 12월 16일까지.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주식시장 바닥이었어요. 주식시장 바닥. 이때가 언제예요? 주식시장 꼭지였어요. 주식시장 꼭지. 주식시장 꼭지까지 금리가 올라갔다가 주식시장 꼭지에서 금리가 내려왔다가 주식시장 바닥에서 금리 저점을 찍고 한 번도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언제부터? 2009년 초부터 2015년 연말까지 몇 년 동안. 이게 정확히 몇 년일까요? 7년이죠. 만으로 7년. 만으로 7년 동안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났던 거죠. 뭐가 겁났을까요? 미국의 시스템이 붕괴됐던 이 사건들이 지금 금리 올리면 우리 미국 다시 붕괴되는 거 아니야? 겁났겠죠. 그래서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통화 정책을 펼쳤죠. 왜? 미국의 경제를 빨리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7년 동안. 그러면 이때부터 왜 올렸을까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지금 너무 돈만 풀었잖아. 금리가 너무 낮고 너무 돈만 풀고 너무 완화 정책을 썼으니까 지금 시중에 돈도 너무 많고 물가도 이제 막 오르고 있고 야,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 정도 경제 활성화됐으면 됐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5년 12월 16일부터 대망의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2015년에 한 번 했는데 자꾸 뭐 영국 블랙시트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1년 동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야, 다시 그래도 해야 돼. 작년 연말에 또 합니다. 그러더니 올해 3월에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다시 6월 달에 네 번의 금리 인상, 총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한다는 예상들이죠.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한다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동안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요 시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은 왜 하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통화량이 적어지겠죠. 통화량이 적어지면 경제가 좀 위축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겠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할 땐 여기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했잖아요. 금리 인하 이만큼을 했어요. 왜 금리 인하를 왜 계속했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풀리죠. 통화량이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죠. 아까 바로 5장에서 경기 변동의 이유 설명 중에 누가 뭐라 그랬죠? 프리드먼이 뭐라 그랬죠? 바로 화폐에 의해서 통화 정책에 의한 화폐량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할 수 있다.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 의해서, 슌페터는 공급 측면에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리드먼이 벌써 말을 했죠. 경기 변동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통화량에 의해서. 통화량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된다는 걸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FOMC에는
매일 모여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통화정책 어떻게 해야 돼? 금리 올릴까 말까?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지금 경기 너무 위축됐어. 이 시기죠, 이 시기. 야, 우리나라 경기 너무 위축됐어. 금리 다운 시켜. 다운. 계속 금리 다운. 최근에 야, 우리나라 좀 경기 너무 좋아.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좀 위축시켜. 금리 인상 4번.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왜? 사상 최고가잖아요.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는 바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 야, 물가 좀 잡어. 금리도 인상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상식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도 필요한 게, 뉴스 보다가 매파가 어쩌고 비둘기파가 어쩌고 도대체 이거 뭔 말이지? 이거 뭐 공산당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매파는 공격적이고 비둘기파는 좀 평화적인 막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니면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인가? 도대체 뭐지? 매파와 비둘기파는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자는 파와 전쟁을 그만하자는 파. 매파가 뭐예요? 뭐 잡아먹는 공격적인 새잖아요. 매파가 공격적인 성향의 그런 정책 지지자들을 매파라고 했고, 또 비둘기파는 평화적인 새잖아요. 그래서 야, 전쟁 그만해. 이렇게 좀 평화적이고 그런 결정을 했던 정치 세력들을 비둘기파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할 때는 매파, 그리고 또 온순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쓸 때는 비둘기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주식시장과 관련된, 특히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FOMC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위원들이 있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중에 매파적 위원들이 있고 비둘기파적 위원들이 있다. 매파적 위원들은 야, 금리 올려. 금리를 인상하자는 쪽이 매파적 위원들. 야, 금리 올리지 마. 또는 금리 인하 시기에서 금리 내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둘기파적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매파는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또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그렇게 특성을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한국은행이 됐던 미국의 이야기가 됐던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개시장 정책 조작인데요. 공개시장 조작 정책. 여기 조작하니까 최근 드라마 조작이라는 드라마 하는 것 같던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직업들이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조작인데 직업들은 기자? 그러면 기자들이 조작을 잘하는구나. 조작. 저는 딱 조작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애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예전에 안기부, 뭐 국정원, 막 이런 뭐 댓글 조작 사건, 무슨 조작 사건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 기자들도 조작을 하는지 몰라도, 오늘 정부에서 조작하면 안 되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 안 밝혀진 것도 있는데, 이런 조작하니까 나쁜 내용이에요, 조작. 근데 여기서의 조작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국채를 매입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때 바로 어떤 정책을 쓰는지, 이런 국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했다고 해보세요. 자,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저 국채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으로 국채를 샀을 거 아니에요. 통화량 감소죠. 통화량 감소. 국채 매입이라는 건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통화량이 증가됐겠죠. 통화량 증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국채, 공채, 뭐 무슨 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 대표적인 게 국채예요. 그래서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팔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중앙은행의 재산을 늘리면, 재산을 사면, 시중에 있던 국채를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죠. 그게 바로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 즉, 다시 말하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통화량 조절 정책은 이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이자율하고 상관이 없는, 특히 뭐, 이것들은 직접적인 이자율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얘는 정말로 이자율하고 상관없고, 얘는 정말로 통화량만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 지급 준비율과 재할인율이 있는데요. 좀 비슷한 얘기예요. 어차피 중앙은행에서 이 율을 결정하면 이 율에 대해서 일반은행, 시중은행,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서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지준율을 올렸다. 그럼 지급 준비라는 건 뭘까요? 법정 지급 준비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명절 때 막 이렇게 사실 5만 원짜리 막 신권 뭐 100만 원만 바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은행에 가서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땐 잘 바꿔줬는데 요즘은 뭐라는 줄 알아요? 100만 원은 좀 그랬고 5만 원짜리 100장 500만 원을 좀 인출하려고 하면 요즘은 100% 뭐라 그러냐면 5만 원권이 없습니다 이래요. 5만 원권을 그렇게 못 준대요. 아니 그래서 그럼 5만 원권 다 어디 있는 거죠? 어디? 다 숨겨놨죠 사람들이. 현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비자금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어디 배추밭에 숨겨놓고 장롱에 숨겨놓고 은행 금고에 숨겨놓고 자기네 집 금고에 숨겨놓고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 5만 원짜리가.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나마 제가 돈을 500만 원을 찾는데 5만 원짜리로 주세요. 5만 원짜리 없습니다. 그거는 지급 거절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500억을 저금해 놓고 500억 찾겠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우리 500억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행 부도예요. 은행에 500억 저금해 놓고 갑자기 가갖고 500억 주세요. 근데 은행에서 우리 500억 없는데요? 그럼 그 은행은 부도인 거예요. 왜? 내가 저금한 거 달라고 하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저금한 사람들의 돈을 100%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지급 준비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정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면 은행의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준을 낮추면 은행의 돈을 조금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은행의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출도 안 해주고 이만큼 다 갖고 있어야 돼.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급 준비를 낮추면 통화량은 늘어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중앙은행이 야 니네 은행들 지급 준비율 높여.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시장에 돈 풀지 말고 돈 좀 많이 주고 있어.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중앙은행 야 니네 시중은행들 지급 준비율 낮춰. 니네 돈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돼? 그러면 대출도 많이 풀고 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게 바로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죠. 자, 아까 국채 발행과 국채 매입의 효과랑 똑같아요.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여 시장의 통화량은 낮아지는 거고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춰 시장의 통화량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재할인율은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좀 어음 같은 거를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어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재할인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데 지급 준비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다음으로 단기 이자율의 조정으로 통화량 조정.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1%로 올렸어. 1포인트로 1.25포인트로 올렸어. 이 얘기들이 뭐예요?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런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시키는 거죠. 그럼 금리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은 낮아지겠죠.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당연하게 통화량은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별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에 돈이 펑펑 쓰겠죠. 아까 미국 금리 5%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져갖고 0.25 같이 떨어졌을 때 이 바닥일 때 7년간 0.25, 7년간. 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그런 흐름을 이자율 조정으로 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자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자율 공부를 예전부터 했어요. 막 수학책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자율 이론들 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학적인 관점보다 우리 재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또 주식 투자자로서 이자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결국 이자율은 프레젠트 밸류와 퓨처 밸류를 연결시켜주는, 갖게 해주는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과 같아?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미래는 한 102원이 돼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왜? 지금 금리가 1 플러스 0.02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리가 2%잖아요. 그럼 여기 R이란 말이에요. 여기 1년 후. 그래서 현재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100억은 미래 가치로는 100원이 아니고 102원이야. 왜? 금리만큼 1년 동안 곱해야 되니까. 그 2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 금리가 2%가 아니고 5%면 어떻게 되겠어요? 0.05.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자율의 공식, 이자율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왜 은행에 저금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프레젠트 밸류와 퓨처 밸류. 우리 도대체 미래 가치가 왜 더 커지느냐? 커진 이유는 무조건 이자율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이자율을 뽑아먹기 위해서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려야 돼요. 가장 기초적으로 은행에 넣어서 굴리든지, 주식을 하면서 굴리든지, 부동산을 하면서 굴리든지. 난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돈 금고에 넣어놓고 사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남들은 그 불어난 돈으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살 동안 나는 돈이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에 대한 이해는 재테크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정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